아직까지도 폭락한다, 집값이 폭락하고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런 분들은 제 강의를 좀 듣고 좀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자,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폭락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지금 뭐 유튜브나 모든 그런 어떤 매체 이런 데 보면은 거기 그 중에서 꼭 아직까지도 폭락한다, 집값이 폭락하고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제 강의를 좀 듣고 좀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연 폭락하고 경제 위기가 과연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 부동산 떨어진다고 하는 그 하락론자들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건 비정상이다. 왜냐하면은 경제가 좋지 않은데 부동산이 어떻게 오를 수 있냐? 경제가 좋아야 부동산도 같이 오르는 거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그렇다면 언제 부동산이 오를까?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풀어야지 오르는 게 맞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오르는 거 지금 비정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일시적이고 조금 있으면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과연 이런 것이 사실일까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인 인식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가장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오르는 이유 바로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해답은 유동성입니다. 자, 유동성, 돈이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냐, 돈이 많이 풀려 있느냐, 이게 유동성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이 부동산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 돈들이, 이게 갈 곳 없는 돈들이거든요. 단기 지금 우리 유동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한 1200조가 된다고 하는데 그 돈들이 갈 곳이 없어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경제 각 분야별로 투입이 되면 되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이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쪽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 쪽에 호시탐탐 지금 눈을 부라리면서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하락론자들의 인식은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유동성 때문에 시장은 오르더라라는 얘기고요. 규제 효과로 가격이 떨어지면 산다,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규제 효과는 항상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단기적이다. 몇 개월 못 간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동안 누누이 드렸죠. 단기적이지 이게 규제가 있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뭐를 봐야 되냐? 이 추세를 봐야 된다. 이 추세. 추세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흐름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힘을 얘기하는데, 이 방향성을 봐야 된다. 추세. 어떤 거 오르는 추세냐 아니면 내리는 추세냐, 이게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오를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포인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죠. 추세에 따른 부동산 시장 흐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으로 이렇게 갑니다. 바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상승장으로 계속 가게 되면요,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되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너무 많이 오르면 심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반드시 규제책이 나와요.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규제 대책이 여기서 딱 나오죠. 나오면은 이렇게 올라가던 게 갑자기 밑으로 하강합니다. 이게 바로 규제의 효과예요. 부동산 규제 대책의 효과. 하강을 하면은 환호하죠. 이제 집값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상승장이잖아요.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그렇다면 규제 효과는 단기에 불과하고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상승 추세로 간다는 게 제가 강의를 많이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정말 안 좋아요. 뭐 경제 위기니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안 좋아. 그래서 계속 하강 국면으로 가요. 하강 국면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이게 또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정부의 커다란 부담으로 또 다가옵니다. 올라도 부담이고, 너무 많이 올라도 부담, 너무 많이 떨어져도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부는 약간만 올라주는 상태로, 아니면 그냥 조금 그 상태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오르지도 말고 떨어지도 말고
안정적으로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인데, 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으로 가게 되면 정부에서 어쨌든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각종 부양 대책을 쓰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자산, 개인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 되기 때문에 이 75%가 만약에 폭락을 한다면 이게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싹 살아납니다. 다시. 그러면은 여기에 또 환호를 하죠. 시장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은 또 몇 개월 못 가고 원래 이 하락 추세대로 결국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추세가 시장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 상승 추세냐, 앞으로 상승 추세로 갈 거냐, 아니면 하강 추세로 갈 거냐, 뭐가 결정해 준다고 했어요? 그거는 바로 유동성이 결정해 준다. 유동성.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느냐, 아니면 돈이 시중에서 줄어드느냐, 유동성. 그렇다면 유동성을 결정해 주는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가 상승 추세, 금리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금리가 내려가느냐가 결정해 준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시장에 돈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시중에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시중에서 점점.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처럼 간다면 경제가 확 막 좋아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상태로 간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1%대 금리, 최저금리 시대로 우리가 들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은행이 돈 몇 개 봐야 이제 몇 푼 이자 못 받죠. 그럼 또 그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금리가 하강한다. 금리가 내려서 내려간다. 그러면 돈이 더 시중에 많이 쌓이게 된다. 그럼 유동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유동성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돈이 더 시중에 많이 풀려서 부동산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은 쌍둥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똑같다는 얘기 드렸어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도 6.19 대책부터 대책이 하도 많이 나와서 11개인지 10개인지 지금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최근에 9.13 대책까지 역대급 대책이라고 강도 높은 세제를 망라해서 부동산 금융까지, 이 9.13 대책까지 해서 11번 대책이 나왔는데, 이 고강도죠. 9.13 대책은 정말 고강도입니다. 근데 이 9.13 대책의 효과도 몇 개월 밖에 효과가 없었냐면요. 딱 6개월이에요. 그나마 최고로 높은 강도 높은 대책이었기 때문에 6개월이었지, 실제로 대책들 나오면 3, 4개월이면은 대책의 그 약발이 끝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강한 대책이 나왔어도 항상 여기 보시면요. 규제가 발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시장은 단기 하락합니다. 영향을 받죠, 바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조금 단기 하락하다가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상승이야, 또. 그럼 또 추가 규제 대책 또 나오죠. 규제 또 발표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단기 하락이야, 시장은. 그러다가 또 지나면 다시 상승. 이게요, 예전 과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계속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하죠. 하지만 결국은 5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항상 과거를 알면 제가 미래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동산도 똑같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나를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보세요.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에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어요. 한 20여 차례인가 발표했는데, 이게 보세요. 이거 지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지그재그로 올랐다 내렸다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대책이 나오니까 부채 이런 파리 대책 나오니까 가격이 쑥 떨어졌네요. 파리 대책 나오니까.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올라. 안전진단 강화하니까 또 떨어져.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 9.13 부동산책 되니까 또 떨어져. 그러다 또 올라. 이게 계속 지금 노무현 정부와 지금 현 정부의 이런 지금 흐름을 보면요. 너무나 똑같잖아요. 두 개가 지금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예정이 아니고 이미 도입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보면요, 세금도 그렇고 대출 다 똑같아. 정책이 다 똑같아. 자, 이렇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이 올랐을 때 대책이 나오면 또 몇 개월 또 쉬었다가 또 다시 상승하고 또 대책 나오고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이 안 오른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럼 그때랑 비슷하게 가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역사적인 그런 시기나 이런 것들은 틀리지만요. 자, 공통점 그때도 저금리였습니다. 2000년대 시장 세계 경제 상당히 좋았고요. 고강도 규제 이건 뭐 똑같죠. 규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승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제가 상당히 예전에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 어떤 얘기 했어요? 앞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것은 포기하라. 그리고 2006년 이제 거의 임기 후반기쯤 가니까 부동산 정책 빼고는 꿀릴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잘 했는데 부동산을 잡지 못한 게 유일하게 하나의 잘못이다 이런 걸 시인을 했죠. 근데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앞에서 봤듯이 대책이 나왔지만은 5년 동안 집값 결국 5년이 끝나니까 집값 서울 집값 얼마나 올랐을까요? 서울 집값이요 56% 올랐어요. 56%. 그 많은 대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남 상구 있죠. 강남 서초 송파 이 상구는 70%가 넘게 올랐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은 좀 파시라, 좀 팔래요.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은. 그리고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이거는 좀 사회주의적인 발언이죠.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그러면은 국토가 전부 국민의 집이면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가도 됩니까? 아무 집에 들어가서 막 살아도 돼요? 아니죠. 개인 사유 재산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인식,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의 인식은 뭐예요? 어떤 걸까요? 집값 상승,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은 투기꾼이라는 겁니다. 투기꾼. 투기꾼들이 강남 집값을 끌어올리고 투기꾼들이 와르르 들어가서 강남 집값 끌어올리고 또 딴 지역으로 옮겨가고 투기꾼들이 이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이다. 이런 인식들을 지난 정부도 가지고 있었고요.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럼 왜 규제 대책의 중심에 항상 강남이 나올까요? 강남을 잡아야 된다. 자, 강남 사람들은 이 불로소득, 부동산을 불로소득이라고 보죠. 그런데 이것도 웃기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거나 그렇죠?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건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럼 뭐 열심히 노동해서 버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버는 대가예요. 모든 게 다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불로소득의 최대 수혜자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강남 사람들. 그래서 이걸 응징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의로운 정부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국민의 1% 강남 두들겨서 99% 지지 세력 만들려는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부동산 정책에 관여를 했던 분이죠. 이번에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단 이제 관두셨지만, 자, 그 저서에 보면은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가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정치. 부동산 정책이 정치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년 지금 4월 총선이잖아요, 우리나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강남 집값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압력이 계속 가중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강남 두들기는 강도가 점점 더 커질 거다. 안 되면 또 대책 나올 거예요. 또 대책. 근데 이 대책이 거의 다 나와가지고 나올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게 뭐냐면은 재건축 연한을 지금 현재 30년이죠. 그걸 다시 40년으로 10년 늘린다. 그렇게 되면은 어디가 가장 피해가 클까요? 오히려 강북에 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뭐 정치인이 뭐니 그런 건 다 둘째치고 어떻게 항상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끝에 보면은 시장이 이긴다는 얘기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최대 불안 요소 한번 볼까요? 이게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이게 일관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하죠. 어떻게 또 정책이 바뀔까?
그리고 너무 단기적인 생각에서 이게 심층적으로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나오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정책들이죠.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 통제 가능하다 이런 오만을 버려야 됩니다. 시장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예, 그리고 항상 뭐 이거 경제학의 ABC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집값은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분양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답은 뻔하잖아. 공급이 없는데 공급을 많이 해주면 가격이 안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급이 없는 데를 더 없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가격은 더 오르는 거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강도가 강할수록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갈 것입니다. 이 반탄력이 더 클 거예요. 예,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과거의 집값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옛날에 샀으면 옛날에 쌌는데 지금은 너무 올랐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음마아파트가 88년에 8천만 원 했습니다. 자, 현재는 18억, 19억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정말 뭐 한 10억만 있으면은 가서 10채 이상 사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88년도에 8천만 원은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야. 이게 또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은 우리가 싸다고 느낄 때가 있었을까요? 집값이 싸네? 싸니까 한 채 살게. 이런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살려고 할 때 보면 항상 비쌌어. 우리는 지금의 어떤 현재 집값 가지고 집값이 비싸니 이걸 많이 올랐느냐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이 오를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자꾸 지금 현재의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투자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과거가 지금 과거 정부, 참여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비교해 봤잖아요. 과거가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났다면 어떻게 해요? 서둘러 움직이셔야 돼요. 서둘러. 자, 제가 늘 얘기하죠. 예전에는 야, 무조건 이제 서울로 와.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그다음에 뭐 망아진 제주도로 보내려나.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자, 근데 인서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서울. 서울에 무조건 들어온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이 아니고 서울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가 중요해요. 어디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이제 지역이 지정이 되니까 풍선 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풍선 효과가 지금 생기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얘기를 계속 드렸죠? 풍선 효과라는 거는 단기적일 뿐이지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해야 될 투자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규제가 많은 지역들은요. 규제가 많은 지역 왜 규제를 많이 해놨을까요? 거기가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더 못 오르게 규제를 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있는 지역들은 규제가 없어도 가격이 잘 안 오르는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빼놨어. 그러니까 이쪽이 한쪽이 규제를 콱 묶이니까 그쪽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집값을 좀 끌어올려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지역 자체는 본래 잘 안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본래 본질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투자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갔다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곳이지 거기다 묻어두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강남에 지금 규제가 집중돼 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강남 상구.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역발상으로 내가 여유가 있다면 강남권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왜? 강남은 이렇게 계속 공급을 축소시키고 못하게 하게 되면요. 결국 몇 년 후면 강남의 집값은 폭발할 겁니다. 오히려 이익이 더 크게 내준다는 거죠. 크게 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야, 여긴 규제가 많은 지역, 집값이 많은 지역들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역발상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더욱더 강하게 해놓은데 여유가 된다면 그쪽으로 어떻게든지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호재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호재가 없는 지역. 호재는 뭘까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지역이나 아니면은
교통망이 새롭게 지하철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들, 뭐 GTX가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런 호재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만 하나 덜렁이 있으면요, 안 오른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리고 호재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호재의 크기. 이런 얘기죠. 제가 이거 참 많이 얘기 드리는 건데, 우리가 내가 투자해 놓은 곳,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어떤 우리나라 큰 대기업에서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요. 100층짜리. 그럼 거기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잖아요. 100층짜리니까.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대형 호재가 되는 거예요. 대형. 큰 호재죠. 큰 호재가 생기기 때문에 이익도 크게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는 지역에 조그만 쇼핑몰이 하나 들어왔어. 옆에 쇼핑몰. 조그맣게 그냥. 조그만. 물론 없던 게 생기니까 가깝고 편리하고 좋죠. 호재죠. 하지만 그 호재의 크기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호재의 크기가 큰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참 이게 제가 오늘 강의를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헷갈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앞으로 이 차별화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서울에 들어온다는 건 맞지만 어디에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좋은 얘기인데요. 하락이라 외치고 나서 가난하다 불평 말라, 이런 아주 명언이에요. 이거 맨날 하락한다고 집 사지 말라고 했던 전문가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9.13 대책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값은 계속 오를까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막 부동산이고 뭐고 다 그 경제가 뭐 다 안 좋아지니까 사지 마라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또 거기 가서 눌러 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 해 막. 그리고 막 거기 찬양 일변도예요. 거기 가면은 이런 분이 진작에 나와서 뭘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려면은 결국 누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열심히 재테크든 뭐든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내 자산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거지. 맨날 그 남 그런 거 보고서 거기 욕하고 그렇게 뭐 좋아요 누르고 하면 그건 정말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락이라 외치고 나서 가난하다 불평하지 말고요. 가난하면 그냥 가난하게 살든지 뭔가 자기의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재테크라는 거는 내 재산을 불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욕먹을 일도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불려서 남들보다 좀 더 낫게 살자는 거거든요. 특히 노후에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투기로 보는 그런 눈들 버리시고요. 그리고 뭐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 강의를 계속 이렇게 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